민주노총위원장 안숙현이고요. 또 다른 플랜을 막 이제 여기 제주에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 이게. 혹시 제안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당에 보시면은 광역시도당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부문위원회가 있고 이런 공식적인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공식 조직에서 당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실천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에게 좀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당이 조금 더 진보 정당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안자들이 당원들을 모집해서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당의 어떤 질서를 뭐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데 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이 체계만으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제안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하게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강을 다 마치시고 나면 또 다른 플랜 회원으로 같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 시작해 볼 텐데요. 서울 경기에서는 1강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세. 이제 원래 1차 때는 그때가 한창 그 계엄과 내란 상태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선까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냐? 권영국은 왜 0.98이냐? 막 이러면서 정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진보정당은 원래 탄생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이 아쉽게 그 본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강에서 다루고, 2강에서는 이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는 원래 진보정당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대체 어떻게 좀 극복하고 변화시킬 것이냐이고요. 저는 민주주의, 원래 진보정당은 탄생부터가 이 민중들에게 권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던 정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민중, 지금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민들에게 권력을 줄 것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 하는 방향의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정의당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당원들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저희가 제안하면서 원래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목부터가 이미 딱 오지 않습니까? 응원봉은 의사봉이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지난 겨울에 응원봉 엄청 열심히 들고 투쟁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손에 의사봉이 참 안 쥐어져 있죠. 의사봉은 죄송해요. 이거 약간 이렇게 딴 놈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찍히고 있어가지고 좀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사봉을 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간 저희는 어쨌든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좀 남다를 것 같고, 사실은 한계도 저희가 좀 절실히 느꼈잖아요. 그렇게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투쟁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광장을 지켰던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강의가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엄청 친절해가지고요, 목차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무슨 강의를 할 것인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민주주의 뭐냐? 네.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는 무엇이며, 사실 그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면서요,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결국은 정의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와 진보정당의 역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를 다루고, 역사를 쭉 봤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작동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고장난 87 체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엉망이란 얘기잖아요. 이 엉망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주는 해외의 되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좀 영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어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랜은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사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이 발현된다. 자, 직접 선출된 권력은 국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국무위원들 쉽게 얘기하면 장차관들 임명직이잖아요. 야, 임명직 너희들 까불지 마라. 어디다 대고 국회한테 함부로 하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발현시켜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국회에 존중 안 하시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즉 우리가 대변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국회가 우리를 대변해준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선출된 누군가가 우리를 대변해주는 것. 그래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선거랑 동일한 의미일까요? 네.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왜 오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 자, 민주주의는 민주정이다. 맞는 말 아닌가? 그쵸? 네. 무슨 얘기냐면 주권을 가진 시민이 이까지는 맞죠? 근데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게 내 권한을 위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나라의 주인이기만 해. 주인인데 아무 통치를 못해요. 네.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 주인인데 내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지를 못해요. 네. 그게 딱 민주정이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로 보면 민주주의의 어원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이 영어의 어원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에서 왔어요. 원래는. 데모크라티아는 인민을 의미하는 데모스, 통치를 의미하는 크라티아의 합성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민이 통치를 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냥 주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는 민치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이 아니라 시민이, 인민이 직접 통치 행위를 하고 권력을 부린다는 뜻의 민치정이 원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시장만 봐도 시민이 직접 통치한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 민치정이 민주정으로 한계가 지어졌을까? 이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요, 그리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고대 민주주의,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민주정 논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밖에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근대 초기에 오면 자연법 사상과 공화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대 사상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들어보셨죠?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이게 저희가 시민혁명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민주주의를 좀 강조해봤습니다. 시민민주주의 혁명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기억나시죠? 원래 민주주의의 의미는 민치정의 의미였다. 근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민치정이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와서는 민주정으로 쫄아들었지?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시대를 좀 잠깐 설명할 텐데요. 그리스 민주정입니다. 그리스 민주정에는요, 중요한 게 민회가 있었어요. 혹시 총회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단체나 이런 거 하면 총회가 뭐죠?
그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중요한 그 단체의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1년의 사업계획을 정하기도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민회는 나라의 주요한 결정을 다 했어요.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 건지, 경제는 어떻게 할 건지, 통치는 어떻게 할 건지를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총회에 참석한 시민은 추첨을 통해서 관직을 배당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선출하잖아요. 제가 후보가 나와서. 근데 그때는 후보가 나와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다 추첨해가지고 어머! 지금 이렇게 농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맞아. 네, 다 이렇게 추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남지 않나요? 추첨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이 누군가만 계속 추첨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2번까지 같은 거 만약에 추첨이 돼서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그 관직에는 갈 수가 없게 했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민들이 골고루 관직을 직접 경험하고 네, 거기에서 일을 해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치하는 기술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역량을 쌓아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정은 시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민주 정치 체제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뒤에 나타나는 로마 공화정 시기가 있는데요. 로마 공화정은 순환 정체라고 합니다. 순환 정체가 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왕이 딱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군주정이에요. 정치 체제로 찾으면. 근데 이 군주들이 계속 잘하면 좋은데 군주도 언젠가는 쉽게 얘기하면 변한다. 그래서 변하고 폭군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참주정치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주는 이렇게 참칭하다. 그러니까 왕을 거짓말로 참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참주정이 나타나면 멋진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참주를 몰아내고 네,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귀족정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귀족들도 또 쉽게 얘기하면 부패한다는 거죠. 부패하면 소수의 귀족에게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머리가 커지는 과두정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과두정을 해결하는 게 민주정입니다. 이때 민주정은 그리스 민주정과 똑같이 민회가 있고 관직을 추첨하는 직접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민주정도 이 시민들이 좀 잘하다가 또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대와 결합해서 네, 쉽게 말하면 멍청한 시민들의 정치. 네, 어리석은 시민들의 정치인 중우정으로 변질되면 다시 또 좋은 왕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이 정치 체제가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로마 공화정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민주정, 즉 시민 직접 통치의 시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에는 민주정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민치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네, 민치정이 구현되었다가 중세를 지나서 근대 초기가 오면 두 가지의 중요한 정치 체제의 사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먼저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아직 중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신은 옳고 그름의 판단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부여한 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신이 주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에요. 선택된 소수, 똑똑한 소수, 엘리트만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신의 임무를 내가 막 수행하는데 내가 우리 이쁜 선생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잖아요. 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그럼 충돌이 되죠. 이 충돌되는 걸 누가 판단한다? 법이. 그래서 법치주의가 상당히 발달해요. 자연법 사상에서는. 자, 엘리트주의 여기서 많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난 공화주의는 공화주의가 뭔가요? 포인트 사용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화주의는 뭔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공을 위해서 되게 조화롭게 산다 이런 뜻이죠. 아까 기억나세요? 로마 공화정
특징, 순환 정체였잖아요. 근데 이 공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쁜 상태가 와야 돼? 계속 막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참주가 나타나고 막 이래야 돼? 그러면 우리 있잖아,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좋은 점만 잘 혼합해서 정치 체제를 꾸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혼합 정체를 주장합니다. 정치 체제 중에서. 근데 이 혼합 정치 하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덕성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덕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덕성을 갖고 있지 않고 소수 선택된 엘리트만 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똑같지 않나요? 엘리트주의. 네, 자연법과 공화주의는 모두 엘리트 정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은 그쵸?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공화정의 특징은 민주는 뭐죠? 선출한다. 기억나시죠? 나는 주인이기만 하고 나를 대변한 사람을 선출한다. 그리고 공화정은 뭐죠?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이 의미하는 건 저것이었고요.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뭘 눌러야 되는 걸까요? 이건가요? 네. 드디어 직접 민주정치에서 선출, 즉 대의민주주의가 이 당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근대 초기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민치정이 안녕 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사진인데요. 100년에 걸친 시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 혁명을 이렇게 한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혁명의 핵심은 왕의 목을 친 부르주아들의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이 왕의 목을 치는데 자기들만 해서 쳤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제3신분, 노동자, 여성, 농민들하고 손잡고 왕정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같이 손잡고 이렇게 했던 동지장 동지. 그쵸,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혁명이 딱 끝나자마자 자, 여성들 집에 가서 밥해. 노동자 일하러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여성들 눈에 완전 기가 차는 노릇이죠. 혁명을 경험한 시민들의 생각은 예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왕의 목을 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시민의 의식은 이미 성장해서 우리도 왕의 목을 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직접 통치하면 안 돼? 왕보다 우리가 더 잘하던데? 그 당연히 민치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왕도 싫지만 이 하찮은 삼신분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네. 니들이 뭔데 직접 통치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자기 재산 다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도 약간 들어주는 척을 해야 돼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체제가 보수 공화정 1세기였는데 이때 이 시민들의 요구를 바라본 민주파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콩드르세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엘리트이지만,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쭉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이 노동자, 여성, 제3신분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조건만 만들어주면 이들도 충분히 통치할 수 있더라. 그리고 왕이나 귀족이 너무 부패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좋은 세상을 만들더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건 결국 뭐냐면 타협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 어떤 타협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누구의 입장이죠? 부르주아들의 입장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핵심이 가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더 핵심일까요? 자유. 자유? 왠지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식 방식은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은 건 맞아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란 뜻이거든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민주주의를 보여주기라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를 더 강조한 사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유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자유주의를 좀 쉽게 풀어보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우리 부르주아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시민들한테는 너희는 주인이야. 하지만 너희가 너희를 대변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돼, 엘리트를. 이렇게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하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짠, 민주주의 역사를 좀 정돈해 봤습니다. 중간 정리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원래 민주주의는 고대부터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되게 안 좋은 정치 체제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근데 수백 년 동안 싸워오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드디어 일반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되어 온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만큼 민주주의는 당연한 정치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정치 체제로 인정받아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최초로 탄생했을 때의 본성인 민치정이 대의민주정으로 왜곡되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 역사랑 진보 정당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밤에 계속 민주주의를 떠들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도 당연히 탄생을 하면 탄생해서 완전히 발전한 어떤 비약기도 있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사물이 퇴조하는 시기도 있고, 다시 새롭게 비약을 준비하는 토대 구축기가 있는 것처럼 진보 정당도 이 사이클로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추어서 민주주의와 진보 정당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시민 민주주의 혁명이 끝나고 정치적 권리를 누렸던 부르주아와 달리 노동자들에게는 통치는커녕 투표권조차 아직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투표권조차 없고, 그래서 혁명을 거치면서 정책 요구는 되게 높아졌는데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투표권 쟁취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그렇죠? 그리고 전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을 이 당시에 합니다. 네. 그래서 참정권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독일에서 읽겠습니다. 다리가 아프네요. 네, 독일에서 우연히 독일은 연방 국가라서 중앙은 아니지만 한 주에서 남성 노동자 투표권이 일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참정권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선거가 열린 거잖아요. 내가 투표권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그냥 놓치지 말자. 우리도 투표권이 있으니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 무슨 얘기죠? 후보도 내보고. 정당. 네. 근데 후보 내서 당선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듭니다. 네.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최초의 진보 정당이었고요.
최초의 진보 정당은 참정권 운동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정당, 진보 정당은 특징이 뭐냐? 아니, 진보 정당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의 특징은 뭐냐면 혹시 살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에? 네. 그 살롱이라고 하는 게 옛날 부르주아들이 모여있던 정치 회합하던 토론하던 이런 카페? 술집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우아한. 저기 이 살롱이 한국 사회에 잘못 와가지고 의상실로 변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뭐 무슨 살롱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롱에서 돈 있는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가 어떻고 왕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러니까 간부 정당이었어요. 기존 정당은. 근데 노동자 정당이 됐잖아요. 노동자들은 이제 막 입당 엄청 많이 시킨 거죠. 근데 부르주아 정당은 돈이 많아요. 한 명의 부르주아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근데 노동자 정당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가입. 그렇죠. 많이 가입시키고 경비를 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은 평상시에 그냥 자기 생활하는 것 자체가 통치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득권이니까. 근데 노동자들은 평상시에도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선거 때 나타난다고 해서 뭔가 당선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정치 활동도 개발하게 돼요.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당원이 직접 돈을 내고 많은 수가 가입을 하며 일상생활에도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치 활동도 시켜요. 뭐죠?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죠. 네, 대중 정당이 드디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급 정당은 대중적이지 않아 대중 정당이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최초의 대중 정당은 노동자 정당, 즉 계급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당, 최초의 대중 정당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보 정당의 탄생 자체가 투표권 쟁취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즉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운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정당은 민주주의 확장에 쉽게 말하면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자기의 되게 고유한 의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탄생했습니다. 그런 진보 정당이 비약기를 거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가 러시아의 소비에트와 이탈리아의 노동자 평의회 운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보 정당이 비약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급격하게 성장했다라는 의미죠. 진보 정당의 비약은 러시아가 어쨌든 짜르 정치 체제, 즉 왕정을 몰아내고 혁명의 최초로 성공하는 데 힘이 든 바가 큽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 같은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했네? 노동자 정부가 탄생했네?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벌린 운동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러시아 소비에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소비에트 하면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줄임말입니다. 약간 무슨 뭔지 모르지만 빨갱이 같잖아요. 맞겠죠? 네. 근데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네. 사람들이 소비에트 하면 그냥 무슨 잘 모르지만 공산당, 빨갱이 이런 느낌인데 평의회라는 뜻입니다. 즉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이 혁명 시기에 스스로 만든 자치 권력 기구였어요. 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짜르라고 불렸던 전제 황권을 물리치고 임시 정부를 세운 혁명이에요. 네. 근데 이 당시 임시 정부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정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짜르가 물러가면서 부르주아한테 이제 마지 못해서 너네가 임시 정부를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노동자들이 임시 정부 말은 안 들어요. 부르주아들이 만든 정부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관, 공무원, 우체국 이런 사람들이 정부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소비에트 정부 말만 듣는 거예요. 네. 소비에트가 이제 우편함 돌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정도로 소비에트가
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나 시민들은 다 이 소비에트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즉 시민들이 직접 민치정을 구현했던 기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에 들어가서 소비에트가 지방에서의 자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도왔던 수많은 사회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있었겠죠. 이 힘으로 사회민주노동당에 레닌이라고 하는 혁명가와 함께 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볼셰비키라고 합니다. 이 볼셰비키 그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진보 정당이 집권한 거죠. 소비에트는 이후에 러시아가 최초의 노동자 정부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지방에서부터 중앙까지 통치 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노동자 평의회는 소비에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동자들의 자치기구였습니다. 노조 아시죠? 노조는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가입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노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의회는 뭐냐면 당시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북부 노동자들과 남부의 주요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 남부 출신 노동자들도 이제 올라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어서 노조에 가입 못했었거든요. 근데 평의회는 남부 노동자들까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그 공장에 있는 구성원이 모두 다 평의회 구성원이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다 이걸 통해서 투표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도 직접 개입하는 기구였어요. 이후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들이 한 2년에 걸쳐서 되게 파업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근로 조건이나 이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업과 항쟁 시기에 되게 정치적 결정을 했던 단위입니다. 노동자 평의회가. 이들은 공장의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치, 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친 단위였어요. 당시 이탈리아 진보 정당의 이름이 사회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사회당은 뭐였냐면 초좌파 노선이라고 해서 당 중앙 지도부가 초좌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센 것 같죠? 쉽게 얘기하면 투표에도 불참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앙이. 뭐냐면 부르주아들이 깔아놓은 선거판에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엄청난 좌파였죠. 맨날 그러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평의회 운동을 주도했던 그람시라고 하는 유명한 혁명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과 그람시의 동료들이 만들었던 혁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신질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나서서 평의회 운동을 주장을 했고요. 그들이 이 평의회 운동을 통해서 당세를 키워서 나중에 그람시가 이 혁신 그룹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당시의 비악기의 특징은 민치정 보시면 알겠죠?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정치 권력을 주었잖아요. 이 민치정을 통한 집권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러시아는 집권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사회당은 제1야당이 됐어요. 특징이. 그러면 정의당도 민치정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좀 해보면 좋겠죠. 세 번째는 진보정당이 비약만 하면 참 좋은데 퇴조를 합니다. 퇴조기의 특징이 있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진보정당 운동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전 세계 진보정당이 그 당시에 공산당과 3인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인당은 주로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정치 체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진보 정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하고 이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바라던 정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보 정당인데. 반면에 3인당이 맨날 체제 내에서의 이제 변화만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경화돼 가니까 뛰쳐나가서 새롭게 만든 정당들이 공산당이었어요. 이 공산당은 아까 이제 소비에트를 통해서
집권을 했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경화되는 3인당에서 나와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공산당의 쉽게 말하면 지도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때 보시면 소련이 있고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주변은 다 무슨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들이었죠. 그쵸? 일단 전쟁에서 소련은 전쟁에 참전해야 되니까 일단 이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변은 체제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것도 어렵죠. 원래 집권을 했던 소련, 그 당시에 러시아의 힘이 뭐였어요? 시민들, 노동자들에게 직접 권력을 주고 이들의 힘으로 집권을 한 거였는데, 그쵸? 그 민치정의 구현이 집권의 이유였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주었던 자치 권력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빨리빨리 일을 이제 통제하고 막 효율성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민치정이 좀 어려워요. 아래에서부터 토론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다 이제 스킵하고 누구에게 주로 일이 떨어졌을까요? 관료들에게.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점차 관료에게 일을 주는 게 더 많아지고 이들이 결정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관료주의가 엄청나게 팽배해지는 거죠. 결국 그 영향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관료주의가 비대해졌고 결국은 사실은 현실 사회주의 실험이 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3인당들,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의 3인당들은 애초에 노동자들에게 자치 권력을 주지 않아요. 이 3인당의 특징은 뭐냐면 양날개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선출된 정치인들이 하는 것. 반면에 노동자들은 쉽게 말하면 쪽수되고 돈 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데 동원되기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 3인당은 노동자들의 그 투표권, 그 다음에 이들이 주는 후원금, 그 다음에 이들의 힘을 통해서 이들의 힘을 지렛대로 보수 정당과의 타협이라던가 협상을 통해서 집권도 하기도 하고 영향력도 되게 커져가지만 결국 점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의견보다는 연정을 해야 하는 보수 정당의 이야기에 더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집권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계속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보 정당이었는데 이들이 점차 의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또는 어떤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의원이 될 수는 있는데 의회주의가 된다는 건 다른 건 다 버리고 의회에만 골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건 점점 사라지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의 어떤 협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인당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되게 슬프게도 민치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후퇴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의 토대가 다 붕괴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시 토대 구축기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진보 정당의 토대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의 실험이 펼쳐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공동체 평의의 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이야기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런 실험인데요. 공동체 평의회, 여러분 많이 보이시죠? 평의회. 네. 노동자 평의의 운동, 다 평의예요, 주로는. 네. 근데 이 베네수엘라 공동체 평의회는요, 노동자, 여성 등의 부문 현장과 지역에서 만들어진 시민들의 직접 권력 기구였습니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군부 독재. 그 다음에 미국의 앞마당, 남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고 여기 이 나라가 석유 수출이 4위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주로 이 석유 누가 가져? 미국. 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과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석유 재벌들이 온통 분담지를 지고, 그 다음에 군부 통치와 이 재벌들, 미국이 결합해서 내내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그리고 시민들은 뭐였냐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빈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한국 전쟁 때 막 판잣집, 토굴집 이런 거 되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1980년대는 어떠냐면 산 비탈에 판잣집을 다다다닥 지어서 이 대부분의 빈민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출을 4위로 하는 나라인데 시민들은 전부 다 가난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차베스라고 하는 군인 출신 혁명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어 라고 나와서 혁명을 시도하고 성공을 해요. 근데 원래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진보 정당 또는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면요, 기득권의 반항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반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베스가 집권하고 새로운 정부는 만들어졌지만 자본이 파업해버려요. 그 다음에 해외로 돈 다 빼돌려서 내가고요. 미국은 CIA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방해하는 거죠. 그 비슷한 나라였던 옆에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한, 사실은 실제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이 정부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차베스가 혁명에 성공하고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뭐 하냐면 재원의회를 만들겠다. 기존의 헌법이 너무 낡았고 군부 통치 때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이 헌법 말고 다 없고 새로 헌법을 만들자. 그런 걸 재원의회라고 하잖아요. 재원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차베스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서클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볼리바리안 서클이었고요. 이들이 차베스가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미국이나 자본이 일으킨 반혁명에 대항해서 차베스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어요. 시민들의 권력 기구였던 서클이었는데, 나중에 차베스가 이제 재원의회까지 성공하고 대통령까지 이제 딱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볼리바리안 서클이 중심이 된 시민들한테 공동체 평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시민들에게 입법권, 행정권의 일부를 주고 예산도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접 더 통치를 하라고. 지금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 되게 어려워요. 여전히 차베스의 동지인 마두로라고 하는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는 있지만 보수 반혁명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맨날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인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선관위랑 검찰 등등이 부정선거 없다고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려줬더라고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지켜가고 있는 힘이 이 볼리바리안 서클 공동체 평의회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평의회는 누구 중심이었죠? 노동자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민 평의회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들, 원주민들, 지역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졌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페인인데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군부 독재 되게 오랫동안 됐죠. 그래서 엘리트 과도 정치가 되게 심각했던 거고, 여기에 실망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민들이 항쟁을 일으켜요. 5월 15일 날 일으켰다고 해서 15M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7년 체제잖아요. 87년의 헌법이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은 비슷한데요. 78년 체제예요. 그러니까 78년 이후부터 헌법이 바뀌지 않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시민들이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하는데,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인 시민들이 뭐 했냐면 맨날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는 어디를 타격해야 돼?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돼? 맨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광장에서 토론을 했대요. 직접 민주주의죠. 네. 이 힘으로 이들이 나중에 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게 포데모스입니다. 네. 그래서 포데모스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장에서 직접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본 힘을 얻었던 시민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기존의 진보 정당과 완전히 다른 문법을 쓰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히 강화하는 거예요. 당 안팎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민총회를 당인데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제별 자치조직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그 자치조직의 이름이 시르쿨루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제로 시르쿨루 딱 열면 가가지고 딱 막 논의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무슨 시르쿨루 열면 거기 가서 또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그 소통을 되게 잘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 또는 당원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바로 그거를 의회에서 얘기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데모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직접 민주주의 확장을 주장했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기체 아래 노동자, 기존의 원래 진보정당이 노동자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 정당은 민주주의를 확장하자,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기치 아래 노동자, 여성, 소수자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 연합을 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정부들이 있거든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지방 정부를 집권하고 되게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 2000년대 초반에 부상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좀 있기도 해요. 베네수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에 의해서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였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고요. 포데모스는 재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중도 정당하고 원래 연합 정부를 구성했었어요. 포데모스가. 근데 작년 총선에서 이 연정 파트너에서 탈락해요. 대신에 누가 연정 파트너가 되냐면 그 중도 좌파 정당의 연정 파트너가 공산당, 스페인 공산당이 주도하는 수마르라고 하는 연합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지금은 연정 파트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포데모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어려움은 왜 그러냐면 토대 구축기이기 때문입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걸 구축하다 보니 이제 좌충우돌 중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실험이 새로운 민치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실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치정의 본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진보 정당 운동이 펼쳐지는 시기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토대 구축기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정의당도 이미 폐허는 다 됐으니까 새롭게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민주주의 역사 정리했는데요. 민주주의 역사와 진보 정당의 관계도 잘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민치정을 민주정으로 왜곡해온 역사였다고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맞나요? 반대로 진보정당의 역사는 민치정을 잘 구현하면 비약하는 역사였어요. 생각해보시면.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민치정을 잘 구현 못하면 퇴조했던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확장과 진보정당의 발전은 비례하는 관계다. 우린 당연히 민주주의 확장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젠다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느 수준이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리 노약자 임산부 네,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괴로운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여러 사람들을 보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깜짝 놀라시죠? 아이고,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1월에 나경원한테 너 그러면 이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윤석열 파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막 이랬더니 나경원이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뭐라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내 행동이 그렇게 악마화될 행동이냐 이렇게 억울해해요. 자 여러분, 나경원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뭘까 싶으시죠? 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자유민주주의가 뭐였죠? 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두 번째는 법치주의를 자기 생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자랑해요.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맞나요? 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지난 광장에서는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볼까요? 자,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내가 선출한 정치인이 나를 잘 대변해 줄 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투표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맙소사. 저 사람 누굴까요? 지금 요즘에 수사받아 이 사람 윤상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김재섭이라고 도봉에 있는 국회의원이 첫 번째 우리 탄핵에 투표하러 안 들어간 거죠. 국힘이 그때 다 이렇게 투표 안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김재섭 그 지역 사무실 앞에 도봉 1000명의 시민이 몰려오는 거예요. 데모한 거예요. 김재섭 네가 어떻게 저런 계엄 주장한 대통령 탄핵에 네가 표를 안 던질 수가 있냐고 여기에 그 근조화환이 수십 개가 갔어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김재섭 너 죽어라.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이 당시에 서울에서는 그 곳곳에 좀 많이 했을 텐데 근조화환 보내기 많이 해보셨죠. 근조기 걸기. 민주주의 죽였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서울의 마포에 있는 조정훈이라는 그 국회의원 사무실은 거긴 좀 더 극악하게 말했거든요. 건물주가 뺐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계란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계란 시민들이 계란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그랬는데요. 김재섭이 막 징징거리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형 큰일 났어. 나 윤석열 그 탄핵되는 거 반대했더니 그 투표하러 안 갔더니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라고 징징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윤상현이 이렇게 말해요.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 그때 나도 욕 많이 먹었는데 딱 1년 지나니까 시민들이 다 까먹더라. 윤상현이 좋다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변했는데 날 찍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 때리죠? 옆에 사진은 김상욱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요. 이 의원이 탄핵소추 가결하러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김재섭은 탄핵을 찬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서 투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것 갖고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울산 국회의원인데 이 동네에 저기 시의원, 구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기자회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신자 김상욱 탈당시켜라, 제명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대의민주주의 뭐였다고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뽑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몇 %였을까요? 82%였어요. 그러면 탄핵 무조건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요. 뭐냐면 백지위인과 정당 영향력 때문이에요. 백지위인 뭐죠? 하루만 투표할 때 내 말 들어주는 것 같지만 투표 끝나고 나면 내 권한을 전적으로 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형태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나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의 영향력.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전혀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하지 않더라. 인 겁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 네,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법치주의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에 의한 지배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법에 의한 지배에서 절차법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의원들입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골 때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인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모두 때려 부셔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누구한테든 법을 어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보시면 절차법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차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누가 절차법 어겼죠? 윤석열. 기억나세요? 윤석열 구속됐다가 풀려날 때 이상한 날짜 계산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맞나요? 저녁으로 네. 응. 445일까지. 그래서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결국 법을 위반하고 피해가는 건 다 누구더라? 그들이라는 그들이다. 거예요. 세 번째, 입법, 행정, 사법 서로 권력이 나뉘어져서 견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정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한편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아직도 이래요. 자기가 뭔데 맨날 나가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특검이 나오라고 해도 생각해보겠다 안 나가고 막 계속 이래요. 출두 안 해. 맞죠? 변호인은 자, 이 사람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대통령, 행정이. 그쵸? 자, 그랬더니 검찰이 풀어줬어요. 심우정. 저 사람 그 대검찰 네. 그쵸? 저 사람 풀어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아까 그 계산 4456도 아니고 맞죠? 이 사람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뭐 한다고? 대통령 잡혀간다고 지키러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갔어요. 지금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들. 아니, 특검 이제 이 사람들도 제명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긴 한데요. 어때요? 서로 견제와 감시는커녕 나중에 보면 한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권력 엘리트들이 서로 한편이더라. 권력 분립의 원리도 작동하지 않더라.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이 당시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작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다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시민들만 투표권 제도를 작동시켜줬어요. 물론 정의당을 사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좀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슬프긴 하지만 그쵸.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 양당 체제 하에서 다른 선택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는 건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3월 1일에 있었던 보궐선거, 대선까지 시민들은 정말로 내란 세력을 심판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딸랑 투표권, 시민의 투표권 정도만 작동하고 나머지는 다 작동을 안 했어요. 고장 났다는 거죠. 근데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다음이라는 뜻으로는 New가 있습니다. New 민주주의는 뭐죠? 민주주의가 혁신한 거, 새로운 민주주의죠. 근데 포스트는 보통 뭐냐면요, 탈출한다, 탈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를 탈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 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최소한의 룰도 다 버린 착취 시대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진보정당은 민치정 제대로 구현 못해서 이렇게 폭삭 망했다가 이제 약간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붕괴한 상태에서 이 신자유주의 착취 구조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저항 주체들이 약화됐어요.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막 이런 운동 되게 강력했었는데 지금 많이 약화됐죠. 그렇죠? 그리고 보수 정당은 그러니까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보수 정당은 뭐 당의 약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 받아들여요. 그냥 네, 어떠한 걸림도 없이. 자, 어때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치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정치 상관없네? 근데 지금 정치 체제 뭐죠?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개나 줘버려.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민주주의 꼭 고집해야 돼? 그게 독재든 전체주의든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극우 물결?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실은. 이런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특징 두 가지는요, 크게 탈정치화와 과두제화입니다. 그 설명을 좀 해볼게요. 탈정치화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거,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탈정치화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아니라요, 어떠한 사유들로 시민들이 정치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이에요. 네.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정책의 중도 수렴성과 광적 팬덤 정치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 빨간당, 파란당 지금 보면 둘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국민의힘이 사라져야 민주당이 살고 민주당이 없어져야 국민의힘이 사는 것처럼 싸우죠. 그런데 정책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면 사람들이 다 못 찾았대요. 네. 블라인드로 당면 가려놓으면 어느 게 국민의힘인지 어느 게 민주당인지 모를 정도로 정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정치적 선택지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자유주의 정책 싫은데? 나는 부자 감세도 싫고 나는 민영화도 싫고 나는 노동시장 유연화 다 싫은데? 근데 정치는 우리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둘이 중간에서 만나서 똑같이 신자유주의 정책 그러니까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순응하고 둘 중에 하나를 울면서 고르거나 아니면 에라이 정치 상관없어. 난 이제 정치에서 그냥 신경 안 쓸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꼭 필요해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치가 자신의 요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정치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뭐죠? 원래는 시민사회 같은 데랑 손잡고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 정치 완전 신물나 있잖아요. 그쵸? 가진 자들에 의한 정치. 그쵸?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싫으니까 뭐가 싫으냐면요, 엘리트들이 되게 똑똑한 척하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로 변하냐면 반지성주의와 연결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버리고 관심 없고 탈정치화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내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반지성주의가 결합을 했네? 자, 그게 뭐예요?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성주의와 결합한 또 방식이 뭐냐면요, 광적 팬덤 정치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어떤 수준이냐면 원래 팬덤 정치 되게 좋아요. 팬이 있고 정치인한테 응원하고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정치 더 열심히 하고 눈치도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광적은 뭐냐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어느 정도냐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너 욕해? 너 팬덤 안 된다고 얘기해? 오냐? 너를 공격해주마. 어떤 건지 알겠죠?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의당이 최고의 피해자잖아요. 민주당 광적 팬덤에 맨날 저희 신음하잖아요. 네, 심각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팬덤 정치를 반대하거나 저게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자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정치인도 죽여요. 왜냐면 정치인이 합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정치인한테도 욕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예요. 박찬대, 정청래. 근데 당대표 선거가 멋지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박찬대가 무슨 말하면 야 이 수박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강선우 갑질했는데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은 이 장관직 하면 안 된다라고 썼다가 거의 민주당 그 열혈 지지자들이 박찬대 이놈 하면서 융단 폭격 공격. 네. 우원식 중간에 개헌 얘기 꺼냈다가 그 난리 났잖아요. 네, 뭐냐면 자기 정치인도 죽이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냥 좀 합리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치 어때요? 지긋지긋하죠. 에라이, 나 정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 민주주의를 뜻하는 두 번째 현상은 과두제입니다. 과두제는 뭐냐면 몇 명의 소수가 거대한 걸 가져간다. 머리가 커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두제화는 소수 엘리트가 정치를 독점하고 과대대표되는 현상인데요. 대표적 사례로는 이겁니다. 0.07 대 20 이게 뭐냐면요. 특정 직군의 정치 독점. 이건 이해가 되시죠? 300명 중에 지난 국회의원에 60명이 법조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20%입니다. 근데 법조인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하면 몇 퍼센트냐면요. 0.07%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로 하면 0.07밖에 안 되는 법조인이 국회에서는 20%로 대변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네 법조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관료도 많아요. 네. 주로 그런 직군들이 과대대표되는 게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수 엘리트가 정치 독점을 하는데 저 소수 엘리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주식 뭐 백지 신탁 이런 얘기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정책을 밀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상관없어요. 소수의 엘리트는 당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 저거기 때문에 똑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 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 수령. 네, 중간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데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특징 첫 번째는 엘리트가 정치 독점한 거 3개. 정치 권력자, 자본과 관료가 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적 지배 무슨 얘기냐면 엘리트들이 정치 독점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권위적인 지배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건 원래 공공의 산물이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원래 정치에 혜택도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는 정치의 문을 누구에게도 개방하지 않습니다. 소수 엘리트 자기들끼리 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점점점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피해보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은 늘어나잖아요. 여성들, 농민들, 자영업자들, 세입자들, 소수자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한테는 전혀 정치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두의 정치를 사유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은 국가도 사유화합니다. 국가의 핵심이 되는 땅,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이거 다 우리 잘 접근도 못해요. 심지어 다 팔아 넘겨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이 윤석열, 오세훈 이런 데인데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 때, 오세훈 시대 때 서울의 땅의 공유지 90몇, 그러니까 한 해에 90개 막 거의 걔가 다 팔고 100개 가까이가 계속 팔려 나간대요. 공유지들이.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 네. 엄청 싼 가격에 자기들끼리 팔아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국민들 땅이잖아. 시민들 땅이잖아요. 그거 다 자기 것처럼 다 사유화시켜요. 땅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공공재도 그러죠. 뿐만 아니에요. 저 이득도 다 자기들 사유화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하는데 난리 났죠. 줄줄줄줄줄. 그쵸? 5만 종교 다 나오더만. 통일도 나오고. 그쵸? 신천지 등장했어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하고 지인들, 김건희 지인들, 그 다음에 자기 정치인들, 검사들,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의 주요 부를 다 나눠 먹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은 국가도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사회는 파괴됐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파괴됐죠? 하나는 거버넌스란 이름으로 양당 정치로 휘발. 그쵸. 하나는 저항성을 없애버린 약화. 시민운동 자체가 약화된 거. 두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지성주의. 그쵸. 그래서 이 시대 자체는 총체적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극우가 집권하지?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는 거죠.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하네요. 빨리 뜨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고장난 877때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포스트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 위기이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38년 전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세계사적 위기에도 이 헌법 체제로는 대응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모티브를 얻을지 좀 볼게요. 속도 이제 막 낼게요. 자, 항쟁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거 시민들의 항쟁이었죠. 네. 자, 항쟁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산업코르돈과 스페인 15M 운동. 15M 운동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네. 왜냐하면 항쟁에서는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여기에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건데요. 칠레, 아까 이분이 그 아옌데 대통령이에요. 미국과 이 군부 정권이 죽여버린.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오래된 그 칠레에서 진보 정당으로 최초로 투표로 집권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과 똑같아요. 남미니까. 미국 자본이 반혁명을 일으켜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본이 모든 공장을 폐업해버려요. 거의 대부분의 공장을. 근데 이 중에 네슬레라고 아세요? 아이들 분유 만드는데 이 회사도 멈춰버려요.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아옌데 대통령이 그 자본가들한테 찾아가서 진짜 빕니다.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분유만이라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어때요? 거부. 이때 나타난 게 산업코르돈이라는 조직이었는데요. 저 조직은 노동자 평의회랑 똑같은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그 다음에 공장을 넘어서 자기 지역에서 산업코르돈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을 꾸려서요. 분유를 생산해 버립니다. 멋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냥 공장만 이렇게 자본이 폐업하고 도망가 버린 그 공장만 돌린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지역의 자치권도 다 수행을 하면서 아엔데 대통령을 지켜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보시라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모티브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이 저거 맞냐고 얘기하는데 170년 전에 이미 헌법 발안권을 시민에게 주었습니다. 시민이 헌법 제정 개정에 발의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폐기시키고 국제조약을 폐기시키는 투표권이 시민에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게 모티브입니다. 세 번째 모티브는 정당인데요. 스페인 포데모스랑 비슷한데 지금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자, 시민들한테 직접 통치권 주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죠? 나라가 너무 크다. 시민이 너무 많다. 국민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게 되냐? 이 얘기 엄청 많이 한다고요. 옛날에 아테네처럼 그 정도 규모여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토론도 하지. 지금 5천만 대한민국 그 불가능해. 이게 되게 중요한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그거 꼭 모여서 꼭 오프에서 토론 안 해도 돼. 온라인도 있잖아 요즘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방식도 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금하게 토론한 걸 모아서 투표를 잘하면 되잖아. 왜 꼭 다 같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건데요. 아르헨티나에 젊은이들 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프에서 맨날 시민들이 정책 제안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시민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이게 쌓이면 투표 통해서 뭐 결정된 정책을 이제 당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든 정당에 찾아가서 저희 이거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쓰세요 라고 막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당은 받았는데 잘 활용 못하고 어떤 당은 귀찮다고 안 받고 어떤 당은 받았는데 정책도 다 제안했는데 정책화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아니 시민들의 의견 잘 들어서 정책화하라고 이거 제안했더니만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만든 게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당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플랫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화하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게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당의 핵심이고요. 서울시당이 저희가 개헌크루라고 해서 개헌에 대한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가능한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데서 저희가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 확장 플랜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민치정의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드시죠. 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한계라는 느낌은 오시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저항 세력들, 새롭게 등장하는 저항 세력 연합을 구성해야 된다. 기존의 진보 정당이 노동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 농민, 성소수자, 장애인,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제도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번 계엄과 내란을 거치면서 광장에서 진짜 저항했던 세력들, 시민들이 있죠. 이들과 새롭게 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소수 엘리트 정치에 대항해야죠. 근데 그 대항할 수 있는 공통의 의제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는 누구의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민주주의, 민치정의 본성도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헌운동에 쟁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법안 발의권 줘라! 헌법 발의권 줘라! 라고 하니까 극우가 난동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상한 차별 혐오 법안 발의하면 어떻게 돼요?가 제일 걱정이 많아요.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슬란드 이런 데들은 차별 혐오 법안은 발의를 애초에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면 돼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은 완전히 세력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교회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원돼서 딸려오신 분들, 그 다음에 세상에 너무 불만이 많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막 딸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반대로 이분들 다 흩어 모아서 부분 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권한을 준다면 저는 극우 세력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맨날 그거 하잖아요. 정치권들이 틈만 나면 그냥 개헌 얘기하죠. 내각제 줘라, 대통령제 줘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맞나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정치권에서 얘기한 개헌의 쟁점은 다 뭐였냐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에 대한 방법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된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또풀이 말하고 싶은 건, 또 다른 플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권력에게 진짜 권한을 줘라. 그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진짜 민치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뭐죠? 법안 발의권부터 줘라. 헌법부터 개정안 발의할 수 있게 해라. 제정안 발의할 수 있게 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면 개헌. 저희가 개헌하고 싶은 내용 너무 많잖아요. 칠레가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개헌안 다 끌어모아서 400 몇 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 붙였다가 깨갱 부결됐어요. 2번 부결되거든요. 한 번은 좌파들이 이렇게 400개 막 만들어내니까 보수가 반대투표 많이 해가지고 땡.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잘 보시면 법안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보 정당이, 치외 진보 정당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양한 세력들이 찬성을 많이 하니까 통과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반대였어요. 하나만 싫어도 다 반대해가지고 부결됐어요. 두 번째는 보수 정당이 보수 진영에서 전면 개헌안을 냈는데요. 똑같이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이거 싫어가지고 해서 전면 안 또 이제 부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칠레에서 배우는 거는요. 전면 개헌하면 안 된다. 전면 개헌하면 오히려 합의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된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엔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시민 발안 개헌, 시민들에게 개헌 발안권 정도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대만이 그렇대요. 대만이 얼마 전에 헌법을 통해서 발안권을 얻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국민투표, 헌법 그 개정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씩 고쳐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당 지금 계속 그거 하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헌법 논의할 수 없다. 저도 양당, 즉 국회랑 정치권만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 개헌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평의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할 것인가 개별 법률 제정할 것인가. 이거 왜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이 제일 순위여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개헌하자는 게 개별 법률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개별 법률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발의권 없어가지고 차별금지법 18년째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은 이렇게 청원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법 만들 때까지 목 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민들도 법안 발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치정의 본성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네, 정의당은요 개헌운동 좀 주도한 정치 세력이 되자. 사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어요. 7월 17일 날 국민주도 개헌할 겁니다. 5.18 헌법에 전문 수록할 겁니다. 등등등. 근데 뭐 안 나왔죠? 우리가 주장하는 시민 발언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정의당 개헌운동 본부장이에요. 이게 원래 대선 전에 제가 됐는데요. 이제 본격 무언가를 할 때가 된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 당대표님을 만나는데 당대표님도 이제 하반기에는 개헌운동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개헌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고리로 수많은 민주주의 확장의 주체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보수 양당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랜이 여러분들한테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개헌운동을 좀 정의당이 새롭게 주도할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플랜이 당내 개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좀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헌 관련돼서 일단 우리 헌법 잘 안 읽어보셨죠? 우리 헌법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근데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헌부터 그리고 다양한 여러 나라의 개헌 방식 이런 것들 다 같이 공부하면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광장에서 정치권아 힘내라, 국회의원들아 힘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통치하자는 거고요. 우리가 법안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응원봉과 의사봉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응원봉을 진 손에 의사봉을 들자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고 함께 정말로 이 세상에 낡은 헌법도 바꾸고 낡은 체제도 바꾸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중간에 약간 포인트를